인류는 오랜 옛날부터 노래나 악기 연주 등으로 인생의 희노애락을 표현해 왔는데요. 첨단 과학 문명이 지구촌을 선도하는 지금도 음악은 사람들의 감수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아시아 분쟁 지역 난민들과 함께 음악으로 소통하는 황정인 활동가 자리에 모시고 음악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활동가님은 주로 아시아 분쟁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아시아 인권 평화 디딤돌 아디라는 단체에서 활동 중이고요. 아디는 2016년에 시작된 단체이고 아시아 지역의 분쟁 지역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제일 처음 했던 활동은 미얀마 중부 지역에 메이크틸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2014년에 3일간의 무슬림 학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피해자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 단체가 들어갔고 거기에서 이제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 뒤로 이제 심리사회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역 아동들이랑 지역 그 여성분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진행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평화도서관을 건립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도서관에 무슬림 아이들과 불교 아이들 그리고 무슬림 지역 주민들과 불교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좀 안전한 공간, 소통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는 지금 로힝야 난민 캠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그 수가 제일 빠르게 만들어진 생성된 캠프인데요. 여기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인권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이제 피해자들을 인터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권 조사 보고서를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2017년 2월에 처음 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피해자분들을 계속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분들한테는 사실은 그 증언을 한다는 일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또 저희뿐만이 아니라 외신 기자들이라든지 다른 연구자들도 계속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단순히 어떤 팩트 체크를 위해서 인터뷰만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같이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심리사회 지원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원래 전공하는 음악을 살려서 그분들을 만날 때 이제 음악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만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음악으로 어루만지며 소통하고 있는 건데요. 대학에서는 플루트를 전공하셨다고요? 네. 저는 플룻을 처음 시작한 게 초등학교 3학년 정도였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아서 하다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또 유학을 가게 돼서 미국으로요. 근데 이제 음악을 하려고 간 건 아니었고 거기에서 이제 이것저것 공부하다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음악을 정말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공을 하게 됐어요. 그럼 대학교 졸업 후 곧바로 귀국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음악을 계속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됐어요. 제가 간 곳은 위스콘신 주립대였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위스콘신에서 벌어진 어떤 일들이 계기가 되어서 음악을 공부하는 것에 대한 거를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걸 좀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위스콘신 주지사가
이제 그 공무원들이 단체로 교섭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이제 박탈하는 법을 발행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드물게 10만 명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뭐 간호사들,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들, 대학 교수들, 소방관들 분들이 다 모여서 거리로 나와서 굉장히 커다란 집회가 열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뭐 미국에서 산지 한 9년 정도 돼가는 해였는데, 그때 이제 어쨌든 저는 9년을 살았지만 유학생의 신분이고 시민도 아니고, 하지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도 같이 동참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같이 거리를 걷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대학원 조교로 일하면서 대학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지만 제가 막상 속한 음악과에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고, 그리고 또 조교라는 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은 이런 혼란을 피해서 나는 플로리다로 가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음악을 공부하는 걸까? 뭐 그런 좀 질문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나의 롤모델을 찾지 못한, 대학원이라는 공간에서 찾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회의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답함, 그리고 또 긴 유학 생활에서 오면서 이제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어떤 의문들, 그런 것들이 좀 다 혼합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음악 탓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음악을 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뭐 약간 그래서 좀 감정적인 것도 있었고, 그때 20대 초반에. 그래서 이제 그때 악기를 팔고요. 악기를 팔고, 그리고 대학원을 중퇴를 하고, 그리고 9년간의 유학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왔어요. 네. 음악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아니고선 20년간 함께했던 플룻을 팔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팔고 바로 후회했어요. 네, 팔고 저는 그게 제 플룻 탓이라고 생각하고, 음악을 대학에서 제가 이렇게 느꼈던 음악은 굉장히 정치화되어 있고 영역화되어 있고 개별화되어 있고 그렇게 경험을 했다가, 또 이렇게 학교를 떠나고 다시 귀국하고, 특히 이제 제가 처음 이제 갔던 곳이 충북 제천에 있는 간디 대안학교인데요. 그 대안학교에서 사실 아이들의 사랑을 되게 많이 받았죠. 초년 교사로서. 그때 이제 아이들이랑 지내면서 음악이 자연스럽게 다시 그리워졌어요. 그리고 또 그 음악을 처음 하게 된 그 계기도 대안학교 학생 한 명이, 제가 지금까지 같이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인데, 그 친구가 이제 제 옆에서 기타를 연주했고, 그때 이제 제가 우연하게 누군가가 저한테 건네줬던 플룻을 같이 하면서 음악이라는 것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내가 투영했던 나의 뭐 그런 편견들, 그런 것들을 좀 경계를 내려놓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 음악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독창적인 연주도 훌륭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음악의 매력에 푹 빠지신 건데요. 활동가님은 현재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캠프에서 주로 활동하신다고요? 네, 로힝야 분들은 미얀마에는 많은 소수민족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무슬림 중에서는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소수민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정부에서는 로힝야라는 단어를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미얀마 자체에서 미얀마는 이제 90%가 불교를 믿는 불교 국가고요. 그 중에서 그 무슬림 소수민족을 사실 박해하는 일은 로힝야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민족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태이고 문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우리가 로힝야 사태라고 부르는 건, 그러니까 로힝야 사람들에 대한 대량 학살 또는 제노사이드라고 부르게 된 건 1978년 계기로 정부의 토벌 작전, 그래서 그 시민이라고 분류되지 않는 사람들을 정의하고 분류하고 그 사람들을 토벌 작전이라는 명목으로 인해서 이렇게 집단으로 학살을 하고 집을 방어하고, 여성들은 강간을 하고 아이들은 산채로 살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1978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1992년, 그리고 2012년, 그리고 2016년, 2017년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요. 크게 보자면, 근데 1978년에는 이제 20만 명에서 25만 명 정도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992년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작년에 일어난 2017년에는 350개 정도의 마을이 이제 불타고 가장 큰 규모의 학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약 70만 명에 달하는 로힝야 분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단시간 일주일 만에 그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 그 있는 나프강이라는 그 강을 건너서 방글라데시에 도착을 해서 세계에서는 가장 빠르게 만들어진 거대한 난민촌이 만들어졌는데요. 그게 이제 전에보다는 이제 이번에 그 뭐 아웅산 수치가 이제 그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어떤 국제 이슈로 이제 부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단체는 2017년부터 이 활동을 시작했고요. 네, 저는 캠프에 간 건 올해 6월부터예요. 네. 네, 어린이나 여성들 위주로 활동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떤 걸 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음악이 마음을 만나다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은 로힝야 난민, 아동들, 거기 아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동들 5세에서 10세를 대상으로 제가 직접 그 난민촌 안에 있는 가정들을 방문해서 매일매일 방문해서 제가 수업을 해도 되는지 허락을 받고 그 다음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간식을 가지고 뭐 아이들 20명 정도 그 집이 허락하는 공간에 이제 설 수 있는 그 아이들이랑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서 우리 몸을 가지고 소리를 낸다든지 낼 수 있는 작은 의성어나 아니면 몸짓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소리동시 활동이 인상 깊었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소리동시는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제가 언어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통역하는 분이 있긴 했지만 아이들을 좀 더 직접적으로 만나고 싶고 소통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 캠프에서 이제 들리는 한 6주를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배우게 되는 단어들도 있고 간단한 동사라든지 명사들이 이제 생겼는데 그것들을 좀 바탕으로 노랫말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나는 갑니다라는 어떤 구절을 로힝야어로 번역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수업을 좀 하다가 이제 거기에다가 노랫말을 더 붙이기 시작했어요. 뭐 예를 들면 로힝야어로는 뭐 이렇게 바람결에 나뭇잎들이 나부끼는 소리를 짐짐, 짐짐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다가 그걸 모티브로 또 아이들이랑 소리 동시를 만들어보고 나중에는 그거를 하나의 시로 엮어가지고 몸짓이랑 어떤 몸이 낼 수 있는 소리들 그런 걸로 이제 아이들이랑 한번 만들어보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가져갔던 기타를 이용해서 또 음을 달아서 같이 노래도 해보고 그런 활동이에요. 네. 제가 만든 이 소리동시를 아이들이랑 직접 해볼 때는 여러 시행착오들이 있었어요. 특히 아이들은 제가 로힝야어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로힝야어를 하는 발음도 아주 많이 어눌하고 어색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나는 가요라고 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알아듣는 아이도 있고 알아듣지 않는 아이도 있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저 외국인이 우리나라 말을 하는구나 뭐 이런 시선으로 이제 봤다면 이제 그 다음 구절부터는 그리고 저도 아이들한테 이제 미리 양해를 구하고요. 제가 로힝야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구절은 조금 어색해도 이렇게 잘 받아주고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한데요. 서로 부대끼면서 소통하는 음악 프로그램이 난민 생활에 많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참여해서 마음을 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사실 아이들은 아이들이 저한테 마음을 여는 시간보다 제가 아이들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시간이 더 길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거기는 아이들한테 제가 제일 처음 느꼈던 건 굉장히 성숙하다. 네, 아주 어린 나이에 동생을 이렇게 허리춤에 안고 워크숍에 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아니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친구들이라든지 아주 어리지만 그리고 제가 있었을 때가 몬순 직전이어서 가장 날씨가 더웠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또 라마단이라는 종교 의식 낮에 해가 떴을 때 음식을 먹지 않는 무슬림 의식이 행해지는 기간이었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덥고 사실은 습하기도 하고 좀 짜증이 날 법도 한데 그렇게 대나무를 어깨에 짊어진다든지 아니면 무거운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먼 길을 길어온다든지 그런 제가 생각하는 5살에서 10살보다는 훨씬 좀 더 성숙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왔는데 또 막상 워크숍에서 만나는 그 아이들은 정말 그 나이 때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글쎄요, 경계심이 없는 그런 좀 밝은 모습이었어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싹트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어린이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계시다고요? 네, 아디가 심리사회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한 게 한쪽은 이제 아동이고요. 다른 한쪽은 여성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여성들 중에서도 이제 남편이 구금됐다거나 아니면은 남편을 잃었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활동이 어렵다거나 장애 아동을 가진 여성 가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강간이나 뭐 폭력의 피해자라든지 그런 여성분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자기 돌봄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이 프로젝트의 취지는 외부에서 어떤 전문가를 고용해서 그분들을 치유한다는 것보단 그분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도록 좀 지지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코어 멤버들을 이제 트레이닝을 해서 그분들이 다른 같은 그 동네에 그 난민촌 안에 있는 여성 가장분들을 방문해서 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분들이 또 다시 트레이닝이 돼서 또 이렇게 다른 집을 방문하고 그런 형태로 네. 지금 그 자기 돌봄 프로젝트는 3개월짜리여서 이제 종료가 됐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또 심리사회 지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같은 여성으로서 그분들이 처한 상황이 안타깝기만 한데요.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3개월 동안 만난 분들 중에 한 분의 성함이 하미다 베검이라는 여자분이 계세요. 30대 후반 정도 되신 분인데 이렇게 약간 옆집 동네 언니 같은 굉장히 훈훈한 미소를 저한테 이렇게 항상 그런 미소를 띠고 계세요. 네, 이렇게 활동 중간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이 난민촌에 오게 된 건 11살 때 와서 난민촌에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 셋의 엄마가 되었는데 지금 계신 남편분은 그러니까 로힝야 분들이 그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늘 이제 어떤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강제 송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건데요. 이제 강제 송환이 실제로 이루어졌고요. 1978년에도 이루어졌고, 1992년에도 이루어졌고, 그래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국으로 끌려가는 게 두려운 분들이죠. 근데 그때 이제 강제 송환 정책이 그런 명령이 내려졌을 때 이제 군인들이 이제 난민촌에 와서 이분의 남편에게 폭력을 가했고 그래서 남편이 척추를 못 쓰게 되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생계를 위해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여성분들은 집에 계시고 남성분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활동을 못 하게 된 그래서 이제 바닥에 누워 계셔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을 어떤 30대 후반이 된 성인이 돼서 이제 저는 만난 거고, 근데 그분은 이제 11살 때 떠나온 나의 고국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국에 가고 싶고
그리고 그러니까 집이 없는 게 서럽다는 그런 이야기, 어디에도 갈 곳이 없다는 그런 것에 대한 서글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을 때, 이렇게 집이라는 공간, 내 사회라는 공간, 이웃 이런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를 좀 한 번 더 생각해 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음악만큼 좋은 게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침 플룻을 가져오셨는데 시청자분들을 위해 연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들려드릴 곡은 굉장히 짧은 제 자작곡이에요. 플룻은 멜로디 악기라 사실 반주해주는 악기가 없어서 노래가 조금 짧긴 하지만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또 대화 중간에는 로히니아 분들이 고향을 회상하면서 하셨던 이야기들도 있어요. 집에 있는 무엇이 그립고 집에 가면 무엇을 하고 싶고 우리 고향의 모습은 이랬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저는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했던 유학 생활 어쨌든 저는 물론 난민의 신분으로 간 건 전혀 아니고 저의 너무나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간 거지만 낯선 땅에 내가 발을 디디었을 때 그때 이제 내가 만나는 어떤 낯선 것들에 대한 느낌 그리고 그것에 적응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그런 정서가 담긴 곡이라고 좀 생각이 돼서 오늘 가지고 왔어요.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정든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활동가님은 음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음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음악은 어쨌든 전 보이지 않는 언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진동이라고 생각하고 파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리를 낼 수 있다면 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함께 있다면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고 거기에는 항상 파장이라는 어떤 파장을 통해서 소통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파장을 통한 소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전 세계인과 누구라도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디라는 단체를 통해서 난민 이슈에 대해서 접하게 되기도 했고, 근데 그렇게 막상 이제 접하면서 보니까 난민 이슈라는 거를 이렇게 좀 프레임화 지어서 저도 생각했다면 실제로 제가 가서 만났던 로힝야 난민분들은 훨씬 더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난민이라는 단어가 이질적으로 느껴질 만큼 그러니까 거기 막상 현장에 가서는 제가 만났던 방글라데시 분도 로힝야 난민 분도 그 어떤 만남도 모든 만남이 다 특별하고 소중하고 어떤 개인과 개인의 연결 지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저는 그거를 통해서 좀 난민 이슈를 좀 다르게 보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외국 분들이 더 우리나라에 많이 살게 될 테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초등학교나 뭐 유치원이나 이런 데를 가도 한두 명은 우리랑 다르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과 사람들과 또 어울려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낯선 사람, 타인을 마주하는 데 있어서 그 막연한 이질감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질감 속에서 내가 상대를 좀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 노력을 했을 때 그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지점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물론 그분들이 모두가 다 뭐 현장에 가서 만나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은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타인을 만날 때 좀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만났으면 좋겠다. 막연한 나의 생각을 좀 넘어서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앞으로도 저는 방글라데시에 다시 돌아가서 로힝야 난민분들과 음악 활동을 하고 싶은 계획이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아동 중심으로 만났다면 이제는 이번에 이제 내년에 돌아가서 하고 싶은 건 청년들을 만나는 계획도 좀 구상 중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거기 갔을 때 봤던 거는 로힝야 난민분들이 이제 70만 명이 대거로 이제 가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총 합해서 원래 계시던 난민분들 그리고 주변에 계시는 원래 사는 이제 방글라데시 원주민들을 호스트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그분들을 다 아우러서 130만 명이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호스트 커뮤니티가 사실은 소수이고 로힝야 분들이 다수인 경우인데 뭐 비단 로힝야 난민 캠프뿐만이 아니라 난민 캠프에서는 이제 호스트 커뮤니티와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이 난민 이웃 간의 갈등이 이제 있는데 제가 가서 봤던 모습도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의문을 좀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호스트 커뮤니티에 있는 청년분들과 그리고 난민 커뮤니티에 있는 청년분들이 함께 만나서 음악 활동을 하는 계획을 좀 구상 중이고요.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이 또 아이들한테 같이 음악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은 국내 SNS를 통해서 모금을 받고 있고 또 뭐 사업 지원한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거 외에도 아디는 뭐 2018년 8월이 로힝야 일주기 사태 그 추모 행사를 이제 했는데 뭐 로힝야 시민 대응의 차원에서 이제 아디도 같이 참여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권 기록 보고서 발간이라든지 심리사회 지원은 계속 될 예정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활동가님의 바람이 꼭 이뤄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정인 활동가님 모시고 로힝야 난민들과 음악으로 소통하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서로의 마음을 열어주고 그 상처를 치유해 하나가 되게 하는 음악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황정인 활동가님이 앞으로도 세계의 소외된 아동들과 여성들을 위해 더욱 활발한 활동하시길 응원하면서 문화와 인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